안녕하세요. 네, 다시 크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전 나바시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요,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 4개 도시까지 해서 총 2025년, 26년, 27년 3년 동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나를 바꾸는 시간 해서 나바시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나바시 교육은요, 난임 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난임을 극복한 난임 멘토의 강연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건데요. 그 첫 시간으로 우리 대전 서울여성병원의 정병준 원장님의 난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와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여성병원 정병준 원장입니다. 병원에서 뵌 얼굴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다 마스크를 많이 끼고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또 난임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조금 주제 넘는 거고, 또 그것보다는 이제 좀 최근 트렌드하고 정말 이곳에서 정말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난임 정의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 적어도 1년 동안 임신을 트라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 그게 이제 보통은 인디케이터가 있나요, 혹시? 인디케이터 없나요? 네. 이거 되나요? 있구나. 네. 보통 1년 동안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한 85%가 임신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보통 93%. 그래서 이제 러프하게 잡으면 한 10에서 15%가 불임인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상보다는 더 많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난임 지원 정책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 25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충 보면 22년도에 환자 수가 한 23만 8,600 이 정도, 1인당 진료비가 한 102만 원 정도. 남성 1인당도 이제 15만 5,400 이 정도 됐고요. 난임 시술을 받는 환자를 보니까 22년도에는 14만 458명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40대 난임 시술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병원에서 느끼는 건데, 이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한 16,000명 이상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명 난임 시술 환자 수당 27명, 4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임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두 부부 간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보통은 여성들이 먼저 와서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괜찮으면 남편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이거를 보면 남성 원인이 한 35%예요. 그리고 여성 원인이 한 40%, 나머지가 이제 두 분의 문제 또는 원인 불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5%라는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어서 두 분이 같이 검사를 하는 게 좋죠. 특히 여성의 검사는 많죠. 이것저것 생리 주기에 따라서 많고. 근데 남성들은 정액 검사를 하면 보통은 35%가 해결되고 가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남성 정액 검사를 먼저 해야겠다. 그리고 난임의 원인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사진을 좀 보겠지만, 난관, 남성 원인, 배란 이상, 자궁 이상, 면역 질환. 요즘 면역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분비 질환, 그리고 유전학적 이상, 자궁 내막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요즘에
여기 보세요. 난소 기능 저하가 27%, 저희 병원 수치예요. 27%. 이 난소 기능 저하 플러스 기타 등등의 이제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걸 합치니까 이게 이제 17%. 이 두 가지가 적어도 44%는 난소 기능 저하. 너무도 많은 환자들이 난소 기능 저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난소 기능 저하가 뭐냐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초음파를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검은색 그 리니어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시스트가 있어요. 혹 같은 게 이게 그래서 나팔관 촬영을 하니까 이 우측에 곤봉 모양의 나팔관이 이렇게 부풀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복강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커져 있는 수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난관 수정이 왜 문제일까? 보통은 나팔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죠. 나팔관에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정상인 나팔관에서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좀 한 3, 4일 있다가 한 5일 정도 있다가 자궁으로 뚝 떨어져서 여기서 착상을 하려고 하는데 요 고여있는 난관에 고여있는 이 물이 이쪽으로 메디아이죠. 물보다는 이제 어떤 나팔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배아를 키우기 위한 영양분인데 이게 오래되면 썩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궁으로 쑥 떨어져요. 이게 물이 이쪽으로.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착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조성이 바뀌고 또 흘러내리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난관 수정이 있을 때는 착상률이 거의 30% 이상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자궁경을 통해서 자궁을 봤는데 여기 지금 막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막. 이거 갖다 자궁 septum이라고 그럽니다. septum. 자, 이게 막이 있으면 착상이 잘 안 돼요. 이쪽 부에 착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착상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나팔관 촬영을 했는데 요 두 가지 길로 가고 있죠. 이 두 가지. 이게 자궁이 2개 있는 경우. 자궁 기형, 자궁 2개 있는 경우. 이런 자궁의 기형에 문제도 있다. 자, 자궁 내막증도 들어봤을 거예요. 자궁 내막증은 도대체 자궁 내막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궁에 있어요? 아니면 난소에 있어요? 난소에 있어요. 근데 왜 자궁 내막증이라고 그럴까요? 난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궁 내막증이라고. 왜냐하면 보통 생리를 하면 자궁 내막에 있는 세포들이 다 떨어지는 걸 생리라고 그래요. 자궁 내막 세포들이 떨어지는 걸 생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팔관을 타고 뱃속으로 많이들 갑니다. 한 90% 이상은 생리 2, 3일째 사실 복강경으로 딱 뱃속을 보면 생리혈이 자궁 뒤쪽에 고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말라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궁 내막증 세포들은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 증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로 증식하는 곳이 나팔관, 난소, 또 자궁 천골인데 다음에 나팔관 쪽 또는 장, 복막 그런 쪽에서 이게 증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생리를 하면 할수록 이 세포들은 더 활성화가 일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생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생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포들은 사실은 폐경이 되면 이 질환은 없어져요. 폐경이 돼 있는 상태라면 질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리를 계속 하니까 이 세포들이 생리 때마다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 혹까지 형성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난소에 이만큼을 먹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런 혹이 그러면 암으로 될 확률이 있느냐? 물론 있겠죠. 있어요. 보통은 한 2% 미만 쪽에서 암으로 갈 수도 있다. 대부분이 이제 양성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임과 연관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세포, 이러한 요 색깔이 막 쇳물 같은 것들이 자궁 내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면 유착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자와 난자와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또 수정된 배아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불임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자궁 내막증이 골치 아픈 질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생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떼어내면 어떨까? 요거를 수술하면 예전에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난소의 이막구미 없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난소 기능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임신율을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체외 수정을 통해서 빨리 임신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알코올 경화술 같은 것도 있죠. 이걸 다 빼내고 알코올로 씻어내고 또 그래서 이 세포들을 좀 죽이는 그런 그래서 재발을 좀 억제시킨다. 그것도 재발할 수 있지만 비침습적 시술 중에서는 그런 알코올 경화술 같은 것도 있다. 네. 자, 뭐 근종이야 뭐 다 알고 있죠. 근종은 이런 밖으로 나와 있는 근종은 임신하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점막하 여기에 자궁 속에 착상하는 부위에 있는 이러한 근종은 이거 당연히 임신을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생리혈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고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해야겠다. 바로 자궁경으로 제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자궁 내막 용종, 용종은 이거 굉장히 많은 시술, 우리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또 난임센터를 방문한 난임 환자에서 이 용종은 너무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이거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처럼 딱 있는 것도 있지만 포도송이를 연상하면 됩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송이처럼 이런 자궁 내막에 있는 용종. 이거는 자궁경으로 해서 제거하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자궁강 유착. 착상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나팔관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뚫려 이렇게 하얗게 조형제가 보여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유착된 부위예요. 그래서 유착 부위를 이렇게 자궁경으로 해서 떼어내고 호르몬 치료하고 해서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자궁 내막 기저층까지 다 파괴가 됐다 그러면 이런 시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궁경으로 해서 내막을 다 치료한 후 호르몬 치료를 2, 3개월 하고 돌아오는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궁강 유착이 왜 생겼을까? 과거에 이제 소파 수술을 했다든가 자궁 근종을 떼어냈다든가 또 아까 말한 septum이 있죠. septum을 하는데 이제 하는 과정 중에 많이 짖었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유착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결핵 앓았는 환자 이런 데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율이 감소할까?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임신율이 감소하고 유산율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거는 나이 먹을수록 남포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렇죠? 남포의 개수가 줄어들고 또 하나는 이 정자와 난자와 만나서 이제 염색체가 리컴비네이션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적도판에서 분리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분리가 잘 안 되면 한 쌍씩 묻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하나씩 더 많아지는 그래서 유산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신 이걸 이제 보면은요. 자인 임신도 30세 미만 30에서 34세 뭐 39세까지 40세에 보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인공수정을 해도 증가되지만 떨어지고 시험관하게 해도 나이 30세 미만에서는 54%, 40세 이상에서는 이렇게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이제 23년 임신율 통계를 보면 저희 병원도 이런 추세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임신율 인공수정에서 보면 임신율이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떠요. 42세 이상 인공수에서는 0%입니다. 0%. 그리고 시험관하기 프레쉬 신선배아주기에서 보면 30세 미만에서는 뭐 46, 60% 이렇게 거의 50% 가까이 되다가 떨어져서 45세 이상, 46세 이상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냉동배아 프로그램이죠. 냉동배아 프로그램에서도 나이가 젊을수록 역시 착상률이 증가되고 떨어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인공수정과 그 시험관하기의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공수정이라 하면 밖에서 우리말로는 수정이라고 하니까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넣어주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인공수정은 정자를 처리해서 가장 운동성이 좋은 정자들을 다 회수해서 조그마한 카테테를 이용해서 자궁 속에 넣어주는 거. 이게 인공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은 몸에 별로 이렇게 통증이라든가 그 여성들에 있어서 이렇게 그 몸에 많은 부담이 없어요. 이건 인공수정은. 근데 체외수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밖에서 수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난자를 많이 키워서 난자를 뽑아서 밖에서 정자와 수정시켜서 인큐베이터 내에서 좋은 메디아에서 3일, 4일, 5일 이렇게 키워서 넣어주는 걸 다 시험관하기를 한다. 근데 시험관하기 중에서도 수정 방법을 뭘로 시키느냐? 그냥 고식적인 방법으로 수정시키는 거. 이런 티슈에다가 난자를 넣고 일정한 정자를 여기다 배분해서 넣으면 지들이 알아서 수정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고식적인 방법의 시험관하기 시술이고, 이거는 이제 미세 수정이라고 그러죠. 미세 수정. 예를 들어서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졌다든가, 모양이 이상하다든가, 또 난자의 막이 두껍다든가, 난자 개수가 너무 적게 나왔을 때, 이걸 수정을 시켜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현미경으로 정자 한 마리씩 운동성이 좋은 거, 그 모양이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난자에 찔러 넣어주는 이걸 갖다가 익시, 미세 수정이라고 해요. 미세 수정. 이렇게 해서 인공 수정과 체외 수정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시험관하기 과정은 좀 복잡은 하겠지만 되게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왜냐면 인터넷에 많이 힘들다고 떠 있죠. 너무 아프지 않나요? 물론 이제 힘든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리니까 힘든 걸로 다 알고 있죠. 근데 가장 힘든 사실 난자를 채취할 때 바늘로 채취하니까 찔러서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긴 아프죠.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는 병원들이 많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관하기를 할 때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는데 과연 임신이 안 됐을 때 그런 좌절감, 그런 것들이 더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이런 서포트가 없으면 상당히 그 여성 혼자서 극복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은 시험관하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난자를 키우는 기간은 보통 8일에서 9일 주사를 맞으면 난포는 다 자라요. 그러면 이틀 후에 난자를 뽑는 날 남편 정자랑 수정시켜서 좋은 메디아에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서 가장 좋은 배아를 35세 미만에서는 2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35세 이상은 3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제 5일까지 키운 배아는 하나 넣기 위해서 넣는 건데, 35세 이상은 이제 하나가 좋다면 하나만 넣을 수 있지만, 조금 안 좋은 배아가 같이 있으면 2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5일까지 키우는 거는 요즘 사실 추세예요. 전 세계적인 추세. 왜냐하면 쌍둥이를 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또 레지던트 과정, 펠로우 과정을 통해서 그때는 쌍둥이 어때요 하면 제가 보는 우리 환자분들에서 90% 이상은 좋아요 그랬어요. 저 쌍둥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쌍둥이 글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넣어주세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3일이나 4일 키운 배아를 하나 넣으면 임신율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5일까지 키운 배아의 하나는 3일이나 4일 키운 2개나 3개의 그런 그 임신율을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넣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금부터는 난소 외비력 검사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생리 이틀이나 3일째 이제 피 검사, 호르몬 검사를 하는데 난소 외비력이라는 건 뭘까요? 난소 외비력. 그 난소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배란에 참여할 난포들을 얼마나 몇 개가 참여하고 앞으로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사실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뭘로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 보면 이 그 원시 그 남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프리모디얼 폴리클. 이것들이 이제 발달을 해서 프라이머리 엔트랄 남포 그 배란됐을 때 그 폴리클 이거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거가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남포를 그걸 갖다가 측정하는 걸 갖다가 예비력 검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주 원인들이 뭘까? 난소 기능이 여기 보면 나이가 가장 중요하겠죠. 나이 먹으면 자연적으로 그 과림막 세포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담배 피우는 거 그리고 방사선 치료 또는 그 항암 치료 이런 분들 또 난소 수술하신 분들 아까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막 수술한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가 또 원인이 있죠.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는 사실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얼마 이상은 뭐 이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어요? 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런 그 개인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마커를 보면 AMH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남포 자극 호르몬 FSH, 황체 형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마커들을 내비력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를 이틀이나 3일째 보잖아요. 생리 이틀이나 3일째 보는 경우에는 그 동남포라고 엔트랄 폴리클 요것의 숫자가 많을수록 난소 기능은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난소 나이와 AMH와 동남포 숫자를 같이 코릴레이션십을 해서 보면 굉장히 정확한 난소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황밀로간 호르몬 AMH가 도대체 뭘까? 이거는 난소의 과림막 세포, 아까 전동남포, 동남포, 엔트랄 폴리클 있죠? 이러한 단계에서 분비되는데 보통 이게 여기서 한 거의 60에서 70% 이상 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이건 줄 수밖에 없다. 나이에 따라서 점점 주는데 과연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서서히 떨어지냐 이 차이겠죠. 자, 이 검사는 생리 주기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다. 보통 아까 FSH, LH, E2 이런 것들은 생리 이틀이나 3일째 보는 검사인데 이 AMH는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난소 기능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AMH다. 자, 어디로 갔죠? 죄송합니다. 자, AMH는 그럼 언제 사용하나? 이거는 남아있는 난소 기능을 알고 싶을 때, 내 나이가, 난소 나이가 얼마나 되죠? 앞으로 폐경까지는 언제까지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체외 수정할 때, 우리가 이제 약을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을 써야겠다 할 때, 요걸 보고 이게 많이 난소 나이가 너무 앞서가 있다 그러면 좀 많은 용량을 써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 또 난소 수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기 전에 이 현재 나이 난소 나이하고 하고 나서 얼마나 떨어졌나 이걸 또 봐야겠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전후의 난소 기능을 보고 싶다. 또 폐경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알아볼 때 이 AMH 그래서 이 AMH는 요즘에는 각 그 지자체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여러분 활용해서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받을 수 있다. 한 번은 무료로 받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보험이 되니까 그렇게 그 저항력은 없을 겁니다. 네. 자, 이 예를 보면 이분이 이제 32살, 만 32살이거든요. 난소 나이 보니까 2.5일이어서 2.5일을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 나이로 보면 31세. 이건 딱 본인 나이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정상적인 반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음에 여기는 뭐 16.2예요. 이 본 나이가 30 있는데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난소 나이가 얼마로 보여요? 20세로 돼 있죠. 근데 내 나이 너무 좋아. 24, 뭐 아주 좋아할 수 있는데 이분이 왜 그럼 병원에 왔겠어요? 배란이 안 돼서 왔어요. 배란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돼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소 나이가 너무 차이 나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분 나이가 지금 36, 35, 6? 근데 0.09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50에 가까워요, 50. 이제 36인데 난소 나이가 50이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굉장히 좌절감이 있겠죠. 실제로 이분이 왜 왔느냐? 임신이 안 돼서 왔죠. 그래서 이거는 반응 저하군이라고 그래요. 반응 저하군. 임신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MH, 아까 AMH가 난소 나이를 보는 거죠. AMH로 임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AMH가 좀 높은 편이고 다낭성은 아니고 남포는 많이 나오는데 나이가 많거든요. AMH군의 임신 가능성을 저의 차수로 봐서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임신 가능성을 그냥 예측은 좋으면 그래 그러니까 본 나이하고 맞다 또는 그 이상이다 그러면 임신은 잘 되겠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능성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임신 가능성을 100% 개런티를 못한다. 왜냐 임신이라는 것은 뭐 난소 나이만 갖고 판단되나요? 아니잖아요. 자궁 내막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정상 나이 범위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임신 잘 되겠군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죠. AMH가 낮을 경우에 난임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AMH가 낮다. 아까 설령 0.09래도 이분은 한 달에 한번 생리를 하잖아요. 자, 생리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남포가 자라서 배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란이 된 그 남포로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임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난임센터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노력해서 안 되기 때문에 온 거니까 이제 난임센터에 온 분들에 한해서 본다 그러면 이게 낮은 경우는 난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임신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은 하죠. 그러나 난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높을 경우 임신 확률이 높은가? 이것도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거는 AMH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난소 나이가 많이 먹고 즉 난소의 그 리저브가 감소가 돼 있다. 그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도대체? 시험 관하기를 해도 실제로 난포 개수가 2개, 3개, 많아야 4개, 아니면 겨우 하나 나온 거 뽑아서 수정시켜서 냉동시켜 놓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AMH가 낮을 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사실은 과제예요. 아까 저희 병원에 난소 기능 저하, 그게 한 44%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44%.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남포가 좀 잘 자라고 하면 임신이 되지만 아까 0.09 AMH가 0.01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된 말이죠. 10번, 11번 시도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분들이 난자를 뽑아서 수정시켜서 배아를 냉동시켜서 3개 정도 모아서 넣어주고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 난임 의사들이 굉장히 지금 포커싱을 갖고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진료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는 좀 2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후에 지금 줄기세포 엄청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도 이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상당수가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줄기세포는 우리가 난임센터에서 직접 클리니컬하게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일부에서는 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 또 아직까지 이 시술 스탠다드한 시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합병증 같은 걸 어떤 게 유발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줄기세포를 난소에 주입해서 새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난소를 다시 재생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치료는 계속 실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난소 항노화법 중에 PRP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PRP? 네, 들어봤죠? 이 PRP가 뭐냐면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혈소판을, 본인의 혈소판이니까 본인의 혈소판을 피에서 축출해서 한 7배 정도 농축을 시켜서 이걸 난소에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자, 이 난소 자가 혈소판 주입술이라고 그래요. 이건 자가 혈액 채취를 해서 혈소판을 분리해서 난자 형성에 관여하는 혈관 재생과 연관된 VEGF 또 여러 가지 그 그로스 팩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난소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주입해서 실제로 호르몬 개선하고 난포 수가 증가하고 난자의 질을 개선해서 임신을 증가시켜 보자. 근데 이것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를 난소에 주입해야 될지 몇 cc 정도를 떠나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이지만 이 세포들을 또 활성화를 시켜서 넣어줘야 될지 아니면 그냥 넣어줄지 여러 가지 아직도 표준화된 시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요겁니다. 이제 다 분리하고 나서 요 부위 여기 이제 혈소판 거의 7배 정도 농축시킨 것을 축출을 해서 요거를 갖다가 자궁 속에 넣어주는데 넣는 방법은 난자 채취할 때하고 똑같이 넣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난소가 잘 안 보이는 폐경에 가까운 또는 조기 폐경된 환자에서는 초음파상의 난소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혈소판인데 혈소판 밖에 이 표면에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액티베이션 되면서 이런 모양이 변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분출돼서 난소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아직 정립될 내용이지만 정상인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난소 내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난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그래서 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있어요. 여기는 스템셀, 아까 줄기세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혈소판 PRP를 주입하면 이렇게 적은 저수지 안에 이 적은 난포 이거를 여기에 이제 혈소판 줄기세포가 자극을 해서 새로운 아주 굿 퀄리티의 난포를 골라서 이게 이제 배란시켜 준다. 이거는 아직 이건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이제 가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PRP의 중요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가설을 냈었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보니까 작년에 이제 49명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49명 54건 배아 이식을 했는데 14명 임신되고 2명 화학적 임신이 됐다. 이런 환자 49명은 사실은 거의 임신 여러 번 실패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통해서 한두 번이 임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혈액을 쓰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시술법들이 요즘 행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그러면 전 병원들이 이러한 시술을 말하는 대로 표준화된 치료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 병원만에 갖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지금 하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난소에다 이제 주입하는 거 말고 자궁 내막이 안 좋을 때 자궁 내막 PRP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이 오는 시간인데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제가 강의할 때도 좀 더
그 신중을 기해서 좀 잠이 안 오게끔 뭐 체조도 좀 시켰으면 좋았는데 빨리 끝나서 죄송하지만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원장님께 뭐 궁금하거나 하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비해서 AH가 출력 높은 편인데 다낭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남포는 채취를 하게 되면은 한 20개 가량, 20개에서 23개 가량 나오고 오일비화도 잘 나오고 그런 편인데 아까 난소 PRP에 대해서 보니까 남포는 잘 나오는데 난자질이 크게 좋지는 않아서 오일비화가 6-7개 나와도 PGT가 통과가 되는 배아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난소 PRP를 제가 하게 되면 난자질이 좀 더 높아져서 그 방법은 어떨까 이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한테 난소 PRP를 한 번도 제가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긴 했는데 난소 PRP를 권유해 주신 분은 없었거든요. 난소가 잘 나오니까. 그렇죠. 난자질이 좋아진다면 난자질이 잘 안 좋은 편이니까 난자질이 좋아진다면 난소 PRP도 괜찮을까 한번 싶어서 여쭤볼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자의 퀄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난소 PRP의 적응증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역시 적응증, 난소 PRP의 적응증은 난소가 떨어져서 난포의 숫자가 적을 때 난자의 개수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단지 이제 코멘트에 추후에 난자의 퀄리티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환자도 배아 그레이딩이 다 해도 2.5등급이에요. 뭐 아주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알겠죠? 저희는 이제 4등급으로 구분하는데 3등급이 저희는 제일 맞아요. 1등급, 2등급, 2.5등급, 3등급. 그러니까 2.5등급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뭐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좋아지는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난소 PRP 자체가 난자의 퀄리티를 증가시키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그 그림에 나온 그냥 하이포테시스인데 그게 이제 그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줄기세포가 좋은 난포를 형성하게끔 해서 하는 그런 이론이 정말 맞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걸려들긴 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산화제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뭐 증가시키는 거, 또 약제를 변경시킨다든가, 또 난자가 또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니죠. 5개에서 10개 사이에 좀 나오게끔 약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해볼 수는 있겠죠.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뭐든지.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먼저 유선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궁금한 거 말씀해달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으니까요. 잠깐만요. 자, 3일과 5일 배아 착상 차이 알고 싶어요. 이것도 아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3일 배아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이에 따라 35세 미만은 2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35세 이상은 3개까지 넣을 수 있고, 5일 배양은 하나, 또 퀄리티가 좀 안 좋은 것들 같이 있으면 35세 이상은 2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원리상으로 보면 5일까지 큰 배아다 그러면 2, 3, 4를 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난관을 다 극복하고 간 배아잖아요. 그치? 거기까지 큰 거는. 그렇다면 임신율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임신율이라는 게 뭐 사실 그 배아 하나의 그 그레이드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추세가 쌍둥이 또는 다태 임신을 예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5일 배양을 가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5일 배양이 적어도 3, 4일 배양보다는 임신율이 같거나 높다는 것은 확실해요. 조금 높다. 근데 그게 과연 드라마틱하게 높냐는 각 병원의 나인센터의 그 컬처 컨디션에 따라서는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다라고 할 수 없지만
추세는 5일 배양이다. 그러나 이제 각 그 난임센터에서 그래도 3, 4일 배양가 임신율이 지금까지 쭉 했을 때 조금 높더라. 그러면 3, 4일 배양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추세로 본다 그러면 5일 배야다. 예. 또 다른 거? 예. 두 번째 네. 질문입니다. 동결 배아가 임신율이 높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맞습니다. 동결 배아는 맞습니다. 왜 동결 배아가 높을까요? 자, 과배란을 하면 그 여성 호르몬이 그 정상인보다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 슈퍼 피지올로지컬 에스트로겐. 슈퍼 피지올로지컬이라는 건 안 좋잖아요. 피지올로지컬 에스트로겐이 좋죠. 그렇듯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노출되면 착상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결 배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막을 발달시키고 내막만 잘 발달시키고 그게 자연 배란 주기가 됐건 아니면 호르몬 치료를 해서 내막을 발달시키기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 실제 데이터도 임신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동결 배아로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또 신선 배아 쪽으로 빨리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지만 어쨌든 한두 번 뭐 실패한 분들이라면 동결 배아 쪽으로 유도를 하긴 합니다. 예. 다음은 PGT 통과했는데 임신이 안 됩니다. PGT 통과했다는 것은 PGT는 알잖아요. 착상 전 유전자 검사. 즉 5일까지 키운 배아에 그 조직을 채취해서 염색체 검사를 한 다음에 냉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염색체 검사 바로 안 나오니까 일주일, 2주 후에 나온 염색체 검사에 그 배아에 각각의 이제 그 염색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통과했다는 것은 적어도 염색체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착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배아 때문에 그러지는 않잖아요. 임신 착상이라는 것은 사실 수십 개의 분자 생물학적 물질의 오케스트레이션에 의해서 착상이 조절되는데 이 배아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배아가 좋아야 일단은 임신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통과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그래서 이 착상이 안 되는 경우라면 일단은 뭐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검사는 했겠지만 또 자궁 내막 자궁경을 통해서 내막에 착상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10번 뭐 해서도 안 되는데 11번, 12번 해서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법하라 이렇게 말은 못해요. 되는 분이 있으니까. 예. AMH 수치가 0점인 40대 여성입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울까요? 40대 여성인데 계속 임신이 안 됐다고 그러면 자연 임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생리를 한다고 그러면 남포는 하나 분명히 자라서 배란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죠. 근데 난소 나이가 0점이다 그러면 일단은 난자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임신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질을 높이는 방법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난소 PRP 기타 이제 난소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최근 또 제가 관심을 있게 보는 것은 본인의 난소를 조직을 채취해서 그걸 갖다 그라인딩 시켜서 이렇게 그라인딩하면 가지고 있는 엔트랄 그전 프라이머리 폴리클이라고 있는데 그 숫자를 그게 자랄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이제 발동을 해서 그걸 다시 난소에 넣어주면 난포수가 증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시술법은 하는 건 참 쉬울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 허가가 안 돼 있어요. 논문에서는 제가 지금 보고 언제든지 허가가 나면 할 수 있게끔 저는 해놓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치료법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치료법은 난소 PRP. 그러나 난소 PRP도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거기서 다 임신이 될 거고 막 다 좋을 것 같으면 노벨 의학상감이에요. 그런데 맞는 환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환자가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면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하고 그러면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통 3, 4개월이 피크예요. 그부터는 또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거 혈액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롱텀 이펙트는 없고 한 3, 4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다. 그때 임신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제 이 PRP 하고 나서 그냥 잊고 있는데 임신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런 좋은 메커니즘이 발동을 했겠죠. 예. 네. 네, 저희가 Q&A 지금 설명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ERA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ERA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저희가 모르고 있는 뭔가 최신 뭐 시술법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저희에게 너네만 알아라, 여러분들만 아세요 이런 것 좀 있으면 마지막으로 노하우 같은 것 좀 전달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대전에서 저희가 환자를 다 먹겠죠. 노하우는 없고요. 노하우는 정말 없어요. 꾸준히 정성껏 진료하고 또 이제 어쨌든 이런 그 고난이도의 또 시술 같은 것을 계속 찾아보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ERA는 뭐 지금 언급할 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 과거 처음에는 ERA가 굉장히 아주 임신이 안 되는 반복 착상 실패에서 이거가 정말 핫한 인기를 가졌는데 추후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수그라드는 추세는 있어요. 그러나 반복 착상 실패에서는 해봄직한 한데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해야겠죠. 네. 네, 네. 제가 PGT를 했는데 통배가 화유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도 ERA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유가 됐다는 거가 ERA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ERA, 그러니까 우리말 ERA가 그렇죠? 우리말로 잘 기억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착상이 안 되는 그 착상 윈도우, 착상창이 있는데 그 착상창을 맞춰주자 시간을 내서.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은 됐잖아요. PGT에서 임신이 됐다는 것은 착상창이 맞았다는 거지. 맞았는데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에서 뭔가 있었겠죠, 뭔가 문제가 그런 거지. ERA하고 PGT 통과한 거하고 임신 착상 실패한 거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임신이 됐는데 떨어진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난소 기능 저하일 때 뭐 난소 질 높이는 방법 있는지 물어봤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뭐랄까 이거는 딱 좋다, 이거는 나쁘다. 저희는 그런 거를 실은 기대하잖아요. 예를 들어 질 올리려면 걷기 만보해. 그럼 정말 좋아져. 우리는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걸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면 난자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운동은 좀 꼭 해라. 제가 약을 실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조금 민감한 문제고 개인마다 차이가 다 있어서 약 말고 운동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난자질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혹시 다른 데서 알려주던가요? 다른 선생님이 알려주던가요? 오셔서 운동 뭐 하루에 60분, 1시간 이상, 2시간 운동하면 좋죠. 뭐 운동해야겠죠. 하죠. 운동해서 나쁠 게 어디 있겠어요. 운동을 하는 것은 그 면역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사실 면역학적이라는 것은 착상 문제의 일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죠. 근데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딱 해서 논문에 나와서 그게 퍼블리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논문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건데 단지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조깅을 1시간 하는데 자기가 너무 몸이 좋다, 컨디션이 좋다. 좋죠. 근데 저는 1시간 하면 무릎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몸에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운동, 그건 뭐든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운동 있잖아요. 막 보디빌 근육 키우는 거. 근육 키우는 거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외에
기타 운동들은 다 본인이 적응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그런 거 없고, 네, 이상 그 정도예요. 비법이 있으면 제가 또 나중에라도 우리 정 팀장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자연주기로 이제 시도를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호르몬 주사 같은 걸 해주셨는데, 저는 운동을 원래 되게 즐기거든요.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상 착상을 할 때에는 좀 자제하라고 하셔가지고 하던 운동도 이제 끊고 막.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 네. 네. 착상 시기에. 네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험관하기를 배아 이식을 했을 때 배아 이식을 하고 보통 2, 3일을 좀 안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각 병원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 10여 년 전, 거의 20년 됐군요. 논문이 있었어요. 그 배아 이식하고 바로 집에 가서 일상생활하고 배아 이식하고 한 4시간 누워 있다 일상생활하고 2, 3일 쉬었다고 이제 해서 임신율을 비교해 봤어요. 임신율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좋고, 그러나 이제 그 이식하고 나서 막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민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별 차이는 없다. 그러나 운동은 적어도 본인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있다면 이식하고 나서 2, 3일은 그래도 조금 안정을 취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명준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건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임우영 교수님께서 난임 부부를 위한 소통과 마음 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소개 감사드리고요. 그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 대전에 계신 분들이세요? 아니에요? 세종에서? 저도 지금 세종에서 왔는데. 세종에 오늘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도 있어요? 거의 다 대전이시겠죠. 그렇죠? 네. 예전에 한번 대전 여기 위켄 센터 한 몇 년 전이지? 한 7년 전인가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번 또 오게 되네요. 제가 아시다시피 갑자기 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세종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와서 그 일정이 바뀐 게 더 잘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앞에 계신 멘토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또 다른 어떤 분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있구나를 제가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힘든 게 있었고 이런 거를 제가 잘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순서는 바뀌었지만 제가 좀 잘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 같아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돼 있어요,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을래 않을 수 없겠는데 그래도 이제 요게 마지막 강의잖아요. 강의 끝나고 좀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금요일이니까. 요즘 대전 분들은 최근에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한때는 하나이글스가 잘하다가 요즘은 거의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보다가 저도 요즘 또 열받는다 하면서 안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건양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와보신 분들 있을 수 있고 관저동에 있잖아요. 여기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근무하고 있고 건양대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대전에 있는 그 인근에 여러 가지 병원들 커버하고 있고 또 이게 충남 서남 이쪽
서남이라 이쪽에 이렇게 보면 의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이 안 돼 있어서 그쪽을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어떤 게 좀 연상되세요? 응? 창에 사람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려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비가 오려는 마음은? 어딘가를 나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나갈 수가 있을까? 많이 오려나? 음. 우산을 가져가려야 되나? 그런 거. 걱정이 키워드네요. 그렇죠? 저도 뭐 강의할 때도 제가 일부러 볼 때는 없고 강의할 때 이제 보면은 그때마다 감정이 달라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냥 주말이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저분이 좀 맑은 공기를 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저 사람 좀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는 막 그런 걸로 떠올 때가 있고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라고 그 마음 저기서 비치는 마음 그 저분의 생각, 저 남자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오은영 선생님 뭐 방송에도 나오고 뭐 재밌게 금쪽이도 있고 금쪽이가 제일 유명하지만 또 뭐 다른 프로그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다른 강의할 때도 이제 학교 일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 교육청이라든 교육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금쪽이 같은 경우는 좋은 어떻게 보면 시청각 그 교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가족이 보이고 학교가 보이고 패밀리가 보이고 또 금쪽 처방전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요거는 잘은 많이 못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좀 헤쳐나가고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엄마 유튜브 생방송에서 올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뭐 찍었던 거 들고 다니다가 최근에 한번 찍었어요. 왜냐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찍었는데 제가 이 사진은 이분이 소아정신과 의사잖아요. 저도 이제 주 메인은 소아예요. 소아에서 이제 소아정신과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2년간의 부가 수련을 해야지만 또 소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패밀리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이가 좀 중심이 되는 패밀리의 역할은 있지만 그 외에도 성인들도 보고 부부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요청을 받았고 오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하거든요. 제가 있는 상황, 제 상황과 지금 뭐 제가 겪어보지 못한 여러분들의 어떤 고통, 아픔을 얼마나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멘토 선생님분의 얘기를 듣는 거가 제가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한계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어요.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공감이 첫 번째로 머리로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머리로서 이해가 돼서 어떤 상황이겠구나 이제 머리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보통 이제 공감 그러면 이제 감정을 얘기할 것 같은데 감정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MBTI 얘기 많이 하니까 내용에 대해서 막 따뜻하게 접근해서 힘들지 괜찮지 뭐 힘내 이런 반응보다도 차라리 아주 그냥 T인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고 그러면 너가 진짜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인지적으로 첫 번째로 이해를 좀 해주면은 저 사람이 내 상황을 좀 알구나라고 되는 거고 물론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극단적인 비교지만 하여튼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의 영역이 간접 체험? 글쎄 이걸로 과연 얼마나 늘지 2주 전에 저희가 대한 소아청소년정신학회 학술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AI 나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담, 자폐 아동 상담 그런 얘기 세션이 있었는데 누가 여기 오면서 찾아봤대요.
이건 챗GPT가 아닌데 챗GPT한테 너 혹시 공감하니? 라고 물었더니 챗GPT 공감할 줄 아니?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챗GPT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하더래요. 아, 나 공감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것 봐라. 이거 네가 봐요? 싶어가지고 너 내가 보기에는 공감 못할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보냈대요. 어떤 반응을 보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공감을 하는 척일 뿐입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래요. 예. 그래, 아주 솔직하구나, GPT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대화에서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하든 간에 사실 본인의 경험을 겪지 않은 이상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감을 못 받거나 위로를 못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보면 연합회, 머크 이렇게 머크는 좀 회사라 그랬나? 아무튼 간에 예. 이러한 어떤 연합회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하고 예, 만남이라든가 소통인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멘토 상담사의 어떤 얘기가 매우 가치 있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이게 소통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소통도 소통이지만 정신건강을 좀 메인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적어준 거 보면은 선생님 그 아까 좀 다시 이 슬라이드는 있는데 제가 좀 종이로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보면은 이 적어주신 거에 정신건강 영역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가지고 뭐 Q&A를 나중에도 하겠지만은 뭐 이거 관련해서 중간에 나오면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잘 살면서 잘 적응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 이제 거장대도 의과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은 누구나 우울하고 우울한 감정은 다 있잖아요. 우울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와 우울증하고 있으면 어떨 때 치료를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 다 누구나 우울한데 그러면 명확한 기준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나마 이제 좀 합리적인 기준은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냐 없냐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주부면 주부로서의 일,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일, 직장인은 이제 직장인 일인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정신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잘 적응하고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상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도식화한 그림이에요. 파란색은 편안한 거, 연두색은 마음의 고통,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좀 비통하고 좀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빨간색은 이제 정신질환까지라고 장애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뭐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안한 상태가 아닌 마음의 고통 상태는 뭐 스트레스를 좀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일상적인 스트레스에는 우리 뇌의 어떤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날 수도 있고 뭐 슬플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 뭐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뭐 미안함 뭐 친구 때문에 이런 뭐 미안해지거나 부부 사이에 조금 속상한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마음의 고통 상태. 뭐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죠. 뭐 발표를 앞두고 있다.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뭐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스트레스라는 거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저 사전적 정의가 이렇대요. 누르는 거, 밖에서부터 압력. 예. 근데 현실 상황과 기대 상황의 괴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발생한다고 하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가 현실에서 구현이 안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일어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계속 어떻게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같아요.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대해서 정신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자녀의 사망이라고 될 수 있는데 미국 교과서도 보니까 배우자의 사망으로 돼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요, 뭘 찾았냐면 오늘 주제가 난임이니까 그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 같은 경우는 12등에 있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난임 자체가 이 임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없을까?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미국이라서 뭐 이렇게 뭐 없으면 뭐 우리나라는 더 좀 자녀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이라서 다른 건가? 라는 생각했다가, 두 번째는 뭘 생각했냐면, 아니면은 그게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아서?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뭔가 그래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의 크기는 굉장히 크니까 뭐 예를 들면 4번 같은 거 감옥살이도 있지만 다 감옥살이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스트레스의 상당수는 이제 관계의 문제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어서, 이 밑줄 그은 거나 표시한 것들 다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나오고 있고, 출산, 육아도 있긴 있고, 심리 상태와 관련된 뭐 증상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불편한 증상들, 직장인이 겪는 스트레스 증상들, 소화불량 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죠. 네. 아까 그 앞에 멘토 선생님께서 그 수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수면을 잘 이렇게 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심하면은 입원을 해요. 정신과 병동에. 근데 저희가 와서 병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외래 진료를 하면서의 약물 치료랑 큰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좀 빨리 좋아져요. 그 이유는 일단은 병동에 입원해서 삼시세끼가 이제 영양식으로 꼬박꼬박 정규 시간에 나오고, 또 이제 10시면 저희가 소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이 또 정신과 병동 특성상 이제 좀 반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늦게 자잖아요. 안 봐야 되는데 저도 보다 보면 막 한 30분 지나 있고 1시간 지나 있고 막 자책하면서 잠드는데, 이럴 거면 1시간 더 잠을 자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밤 10시에 소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좀 몸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 2, 3주 정도 입원만 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도 잡아주고. 그래서 아까 수면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에 전 뒤에서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성 피로, 우울증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중간에 보면 또 선생님들 Q&A도 나오니까 이런 스트레스 평가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여기 보면 2번에 보면요,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영어로 이제 컨트롤링인데, 이게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되게 저는 점점 진료도 보고 정신의학 공부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컨트롤링,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거,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든 아니면은 뭐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 속상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절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걸리는데,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척도에서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짜증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 화가 나는 걸 얘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도 Q&A 사전 질문에는 또 이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있는데, 이게 다 그 검색이 다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단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아까 초록색이었고 이번 노란색. 이거 뭐냐면 이제
옐로우 카드처럼 경고죠. 훨씬 더 큰 스트레스, 아니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누적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신질환까지는 아니지만 뭐 정상적인 삶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큰 반응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정상적인 삶의 일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은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주부로서도 생활하고,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업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하되 힘들지만은 어떻게든 이겨내면서 하는 거죠. 주변의 공감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돼 있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 뭐 이렇게 좀 아주 이제 뭐 이런 누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슬픔, 분노, 절망감, 예전 같지 않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도 생각이 자꾸 달라지고,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생각이 들면서, 물론 일상을 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뭐, 그리고 어딘가 아파요, 어딘가. 수많은 통증, 설명할 수 없는 통증.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통증의학과 갔다가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두통 때문에 신경과 갔다가 MRI 찍고 대부분 이상 소견 없으면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쓰면은 두통이 좋아져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내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증상이라는 게 우리가 불안하다 그러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막 우리 감정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거.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저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데 몸에서는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이 가빠요. 당신 되게 불안한가 봐요 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지금 뭐 전혀 불안할 게 없는데 라고 하지만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 뭐냐면 생각으로 찾아오는 불안이 있어요. 강박. 뭔가 똑바로 이렇게 둬야 될 것 같고,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지하주차장에 뭐 차를 문을 안 잠궈온 것 같아서 다시 가보고, 근데 가보면 항상 잠겨져 있어요. 근데 왠지 그런 것 같고, 내려왔는데 가스밸브 안 잠긴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안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적 철수, 일상적인 활동 회피. 근데 아까 멘토 선생님도 뭐 결혼식 얘기하시면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건 아니라서 그 이후에 뭐 병원을 가봤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버티고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상당한 어떤 고통을 좀 필요로 했던 건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움을 좀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예. 그리고 뭐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 있지만 여러 가지 뭐 호흡법, 이완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뭐 요즘은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받을 수 있겠고, 좀 누군가와 털어놓고, 뭐 가족이 꼭 있다고 해서 가족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털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상의하는 게 필요하다. 요 단계까지는 뭐 그런 얘기들, 운동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완 호흡 연습 한번 중간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자세를 딱 바로 고쳐 앉으시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시지? 이게요, 풍선이라 생각하시는데 이게 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배. 그래서 가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이 배만 움직이는 걸 이제 복식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만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이 흉식 호흡을 해서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4초 멈췄다가 천천히 쉬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천천히 배로 이제 움직이면서 등 뒤쪽에 있는 어떤 미주신경을 뭐 자극을 해서 우리가 부교감 신경을 항진을 시켜서 안정을 취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도 이걸 언제 하냐면 저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혈압계 잴 때 있죠. 자동 혈압계. 그거 쓸 때 이제 높게 나오면은 항상 약간 이거 하고 막 하면서 혈압을 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혈압이 좀 정상화돼. 혈압을 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긴장이 순간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배로 움직이면서. 뭐 속상하거나 아니면 특히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때로는 이제 그 숨이 차거나 할 때 이거를 쓰면 돼요. 숨이 찰 때는 절대 빨리 쉬어서는 안 되거든요. 숨 차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빨리 쉬게 되면은 계속 숨이 더 차게 되고, 숨을 최대한 멈추거나 숨을 최대한 천천히 쉬어야지만
숨차는 느낌이 사라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관리, 뭐 스트레스 상황을 뭐 변화시키는 거를 변화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1번처럼 쉽지 않죠. 아니면 그거에 관한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다른 것을 어떤 걸 생각하는 거. 참 우리가 뭐 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막 스트레스 되는 생각 올라왔을 때 그거를 뭐 이렇게 참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럴 때 빨리 다른 활동을 통해서 다른 그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도피 전략은 이런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거 뭐 자기 학대도 여기 포함이 되죠. 이런 게 자꾸 이제 생각이 들면은 계속 우울감이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꾸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까 여기 보니까 자존감에 대한 질문도 좀 주셨으니까 뒤에 얘기할 텐데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원을 마지막에 보면 사회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뭐 단체 참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나 이런 자리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계속 안고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그냥 관리하면서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선생님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만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골자는 물론 영어로 적혀서 좀 죄송한데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아까 빨간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신건강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의 취약성도 분명히 있고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마련인데 우리가 뭐 이게 만약에 환경적인 스트레스의 양이 적으면은 개인의 취약성이 있더라도 괜찮은데 우리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그때 뭐 밖에 못 나가거나 8시에 뭐 가게 문 닫고 막 그래 활동 다 셧다운되고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게 이제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되거나 아니면 공황장애가 새로 생기거나 그랬던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게 악화된 요인이라고 보고 이제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단계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단계가 아까 제가 말한 학생이 질문했을 때 그 기능이 안 되면은 그러면 바로 좀 치료가 필요하지라고 했던 단계예요. 뇌에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은 이 자동차가 좀 요즘 시원치 않네 정도가 아니라 엔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100km를 달려야 자동차가 뭐 한 50km밖에 밟아도 못 나간다든가 이런 실제적인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정신질환의 상태, 장애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을 카페인에 중독되듯이 살면서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 커피잔이 있으니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상. 이게 나도 모르는 새예요. 이게 다들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한 60% 정도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오늘 속상한 일도 있고 하더라도 뭐 한 90까지 올라갔다가 한강물의 수위가 높아지듯이 다시 내려왔다가 뭐 이런 것들을 겪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위가 올라가지고 한 90에서 95%까지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95% 정도 차 있는데 직장에 가는 일이 한 10 정도의 스트레스야. 그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직장 100을 넘어서 가지고. 그러면은 뭐 가서 뭐 특히나 청소년들은 뭐 학교 가서 누가 뭐 공부 열심히 하래? 가서 앉아 있으라는 얘기지 왜 그래라고 하는데 그게 왜 힘들다 그래 그러는데 이제 이미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런 만성 스트레스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도로 한 80, 90 이상, 60보다 더 높은 수준의 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스트레스 받으면 그날 잠을 못 잔다거나 뭐 어쩌다가 잠을 못 자는 거 말고요.
한 2, 3일 정도 못 자서 굉장히 힘들다거나 이런 만성적인 불면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은 우울증이 생기면서 뇌 자체의 기능 변화가 일어나서 정확한 인지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인지에 영향을 주니까. 팔다리가 다치면은 내일 시험이야. 시험 볼 수 있어요. 뭐 붕대를 감건 기부스를 하든 시험 볼 수 있는데, 이 뇌기능 상태가 되면 뇌의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인지력이 떨어지다 보면 다음 날까지도 시험을 이제 좀 못 보게 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뇌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감정이나 기분도 좀 다운되고, 미국에 있는 찰스 브레너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인간이 겪는 두 가지의 감정 이론이 있는데, 심리적인 대참사가 있대요. 뭐냐면 이 심리적인 대참사는 대부분 뭐냐면 애정상실 1번, 아니면 여기는 거세 실패라고 되어 있는데, 뭐 회사에서의 뭐 낙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 애정상실은 누군가 떠나가는 거,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부부가 됐든 아니면 뭐 이런 상황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지금 보면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미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면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 미래형이에요, 불안이. 과거에 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형이면서 자꾸 이제 좀 다운시키고 내가 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우울과 불안은 약간 사촌지간처럼 같이 함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잘 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게 되죠. 우울하고 이러면 이제 폭식을 하게 되고 막 살도 찌게 되면 내 스스로를 더 싫어지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이거 어린 왕자 이거 아세요? 술꾼과의 대화. 술은 왜 마셔요? 그러니까 잊으려고. 뭘 잊어요? 창피한 걸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아저씨 뭐가 창피한데요? 했더니 술 마시는 게 창피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또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께 겪고 있는 난임의 어떤 문제도 내가 뭐 내 뜻대로 내 삶을 잘 뭔가 할 수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이제 사람을 이제 우울하게 하거나 사람을 자꾸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해서 잘 안 되는 걸 반복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진까지 이제 유발하게 되죠. 아까 Q&A에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두 번째가 있어요. 아이를 읽어볼게요.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뭐 자존감을 높인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존감이 지금 뭐 현재의 나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과거로부터 이슈, 그건 뭐 정말 태어나서부터 겪는 모든 이슈를 다 망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내가 지금 뭘 하면 자존감 높아지겠지, 근원적인 자존감 높아지겠지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자존감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니까 이게 자기 효능감, 오은영 선생님 뭐 강의할 때 방송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것들이 구성이 돼 있고, 자기 조절력, 뭐 아이들은 내가 내 생활을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는 거, 시험인데도 내가 그냥 뭐 내일 회사에 중요한 일인데도 오늘 그냥 딱 절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뭐 운동도 나가고 뭐 이런 것들, 그냥 귀찮다, 내일부터 하자, 근데 계속 내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또 그 못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정감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건 아이들 얘기인데, 조금 내가 안전한 상황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뭐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 상황에 대해서 좀 편안하면은
그때 불안하면은 이제 뭐 직장이 됐든 뭐든 내가 불안하면은 자존감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조절력, 자기 안정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재점검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를 맡지 못한다는 죄책감 말씀하셨는데, 이게 죄책감의 여부인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가 이제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고, 내가 정상이 뭐 아닌 상태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그 원인을 나로 돌리는 거잖아요. 나에게 화살을 쏘는 건데, 일단 나에게 화살을 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참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정상과 비정상의 어떤 기준을 삼는 것이, 물론 뭐 사회적인 어떤 뭐 일반적인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 해석을 계속 부정적인 해석으로 계속 끌고 가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끝없이 이제 다운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걱정되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서 MT를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났을 때가 두렵고 그런 자신이 너무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동안 들었던 얘기는 좀 적극적으로 해봐. 적극적으로 좀 나서봐.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겁을 내.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얘기해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항상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안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좀 타고나서, 성격적인 측면에 타고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걸 이제 어렵게 타고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에 계속 거기에 몰두해서 나를 비하하고, 나를 갖다가 계속 여기도 보면 막 스스로 죄책감 느끼고 이러면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차치하고, 만약에 당신이 이제 만약에 뭐 대학 갔으니까 토익 시험이라든가 전공 과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혼자 조절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게 스스로를 생각해도 되는데, 타고난 성격적인 측면이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활발해가지고 뭐 한여름에도 뭐 패딩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 뭐 연구하면서 찬찬히 자기만의 어떤 것을 혼자만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조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시하게, 너무 그 부분을 이제 강하게 이제 기준점을 높이 세워서, 이걸 못하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내 자존감은 낮아 있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법, 조절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뭐 저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이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톨러런스라는 게 이제 버텨낼 수 있는 내성 이런 건데요. 윈도우라는 어떤 범위예요. 요 튜브가, 유니콘 튜브가 이렇게 이제 이게 항해라고 해야 되나? 떠서 가는 거예요. 풀장 안에. 요 위로 가면 이제 과각성이라고, 영어라 좀 죄송한데 여기 가면 다운되는 건데, 우리 마음이 항상 일정치 않고요. 항상 움직여요.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막 또 확 떨어진 날이 있고,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그래, 뭐 오늘은 뭐 그래, 지금 내 상황을 이겨내면 되지 뭐. 그러다가도 어떤 날은 또 갑자기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나만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기 어쩔 수 없지만 약간은 뭐
그 적절한 범위 내에 옵티멀 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한 존 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가라앉거나 아니면 너무 짜증이 나거나 이게 이제 화라든가 이런 거고 요 상태에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울이라든가 침체, 상실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Q1 질문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두 번째였고 지금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이제 실패가 상실감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라고 알고 싶다는데 비단 뭐 꼭 이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뭐 직장에 대한 취업 실패, 뭐 대학의 진학 실패,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복잡한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극복을 하는 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다만 제가 이제 의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거는 이제 좀 도움을 뭐 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좀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면서 최근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던 난임 기사도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어려움은 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서 의학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낮으니까 몸에 대한 아까도 수면도 잘 조절해서 몸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상실감, 슬픔이 있을 때 수면 거의 잘 못 자거든요. 잠이 든다 그래도 새벽에 깨거나 잠이 든다 그래도 이제 중간에 이제 자꾸 선잠을 자게 돼요. 수면 한 4단, 3, 4단계까지 쭉 한번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잘 잤다가 되는데 한 1, 2단계에서만 얕게 왔다 갔다 하다 중간에 좀 깼다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하루야 그럴 수 있겠죠. 뭐 하루는 뭐 우리가 뭐 시험 앞두고 뭐 밤새고 뭐 한두 시간 자고도 다 버티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거 될 때 쭉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걸 적어준 걸 보면서 상실감, 슬픔이 교과서상에서는 1주에서 2주가 넘어가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면 분명히 어떤 의학적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뭐 정말 뭐 그냥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얘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기본이 되고 뭐 운동 이런 것들도 아까 스트레스 관리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또 치료를 통해서 또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기 위에가 이제 짜증이 난다 그랬어요. 짜증이 나는 영역인데 이쪽은 3번 질문을 보니까 어린 조카들을 보면은 짜증이 나서 가정 모임이 참석이 꺼려집니다. 그러면 가로하면서 부러워서 그럴까요? 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제 안에 화가 섞여서 매번 감정이 복잡한데 죄가 없는 조카들을 보면 짜증나는 게 정상인가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조카라고 하니까 짜증을 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죄 없는 조카라고 했는데 아마도 뭐 제가 봤을 때 뭐 조카 애들이 뭐 그냥 있진 않잖아요. 뭐 귀찮게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아마도 그 아이들도 긁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이들의 그 특성이죠. 그 나쁘다는 게 아닌 특성이니까 성가시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아이들이 성가시게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보여주는 반응이 다소 좀 과하거나라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되거나 아니면 집에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과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집에 와서는 좀 미안하다는 마음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3번 질문 보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양가 감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하게 최소 2가지 이상이 좀 작동을 하거든요. 부럽기도 하면서 시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나는 괜찮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다 그래요.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도 있지만 또 미운 마음도 있고 부부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되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도 보면 복잡한 마음이 좀 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정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고 아무튼 감정이 내가 봐도 내가 내 스스로를 셀프 모니터링해도 뭔가 좀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중간에 가로하고는
부러워서 그런 거야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한테 질문을 했지만 아마도 제 마음에서는 그게 작동하고 있어요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겠죠. 그 마음 자체를 인식하면서 인정하고 인지하면서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마음이 들면 안 돼. 그 마음을 좀 부정해야 돼. 그 마음을 들면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 그 마음이 들면은 내가 좀 뭐랄까 약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하여튼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가 좀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야 돼, 숨겨야 돼 이런 생각들을 계속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어서 그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건드려지면은 그게 이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 보물찾기 보면은 아주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한다 그러면 저기 보면 나뭇잎으로 막 이렇게 덮여놓은 데 있으면은 거기부터 찾아요. 숨겼는데 숨긴 곳이 드러나게 되죠. 딱 보다가 그냥 저기 나뭇잎들이 지금 수북히 쌓여있네. 저기 가야지. 더 찾기 쉽게 되죠. 4번을 보니까 질문이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항상 화가 난 상태로 누가 건드리면 금방에 폭발할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떻게 편안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스트레스가 1, 2, 3, 4 다 아까 이 그림처럼 한쪽은 낮아지고 또 한쪽은 올라가 있고 또 한쪽은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금은 막 위에 아니고 이런 상태. 그만큼 감정의 어떤 힘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로 가면서 이제 시간이 50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도 원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가급적이면은 병원에서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대체의학이라는 것을 조금 빈다해서 혹시라도 현혹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을 그 마음을 좀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를 주의하시고 참 이게 병원이라는 데가 때로는 답을 못 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기다려봐야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데 그 외에 다른 나의 어떤 결핍 상태, 배고픔 상태를 갖다가 이용하는 현혹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졌는데 넘어가고 때로는 이제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의사를 좀 만나야 될 일이 있고 왜냐하면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요 이게 불이 난 것과 같아요. 화재가 나서 지금 제가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는 하지만 표정도 안 좋고 상당히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우울증의 첫 번째가 감정 조절이 어려움이거든요.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아까 화가 나는 짜증이 나요. 불안도 같이 사촌처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당장 건물에 만약에 불이 났으면 빨리 119 불러가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소방안전교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여러 가지 상담 치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취약성도 파악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도 파악해야겠는데 때로는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바로 불을 좀 꺼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너무 심한 우울증이 있거나 너무 심한 감정 조절이 어려우면 상담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약물 치료 좀 넘어가고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될 거라고 하고 너무 무기력하다는 상태가 많이 호소하긴 하는데요. 그럴 때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신경 사이를 이제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적어버리면은 이게 신경전달의 어떤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죠. 지하철로 치면은 지하철에 자주 와야 되고 객차수도 많고 해야지 손님들을 빨리빨리 나누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면 이제 지하철이 이제 30분에 한 대 온다. 지하철 객차량이 한 2대 있다 그러면은 지하철로서 기능하기 어렵잖아요. 관계 얘기는 이제 보면 요 애착과 관련된 얘기 아까 오은영 선생님 무슨 결혼 지옥이나 여기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람마다 애착 유형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따지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회피해서 그냥 딴 데 가버리니까 저 인간 어디 갔어? 뭐 이러면서 찾고 그게 과거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착이 같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으면은 많이 좀 이렇게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통 보면 개인은 또 이제 개인의 문제가 힘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서로 간의 병원에서 가족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은 다 괜찮아. 한 사람씩은 다 괜찮은데 두 사람 사이 개인의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막 싸우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관계라는 것은 중간에 약간 싸우기도 하고 럽처도 일어나고 디스어그리먼트 약간 의견 충돌도 일어나기도 하고 미스언더스탠딩 오해도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이 럽처의 리페어라고 해서 이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초반에 이 럽처의 과정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리페어 과정을 못하게 되면 럽처는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분열이죠. 파괴. 모든 관계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사이클을 이루면서 신뢰도 구축이 되고 친밀도도 구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어떤 도자기는 이런 거죠. 하나도 겉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뭔가가 있고 뭔가 손상이 있고 그게 다시 떼어지고 럽처의 리페어 작업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단단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럽처의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 이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힘든 일이 있으면은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힘든 일을 극복하는 좋은 시간을 또 좋은 계기를 갖자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나 우리가 다 일반적인 범인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속상한 거 다 느끼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이제 보는 게 증문즉설 하신 분 누구죠? 법률스님 밖에 대상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게 안 들리다가 뭐 최근에 이제 강의를 앞두고 있으면 뭐가 들리거든요. 내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문구가 하나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애가 와가지고 자기는 소통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대상 그게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끼리 수도 있는데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유수님이 지금 소통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당신 상대방이 내 뜻에 맞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소통, 그건 내 방식대로의 소통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화 안 해주고 뭘 안 해주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는 소통이 안 돼, 우리 답답해 소통이 안 돼서 크기야 뭐 이러고 하는데 그거 안에는 내 뜻대로 이 사람이 좀 움직여야 되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내가 대화하자면 대화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소통의 기본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귀로 들어주는 거 말을 하는 게 들어주고 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 듣고 들어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도 제가 오늘 이 강의 때문인지 몰라서 좀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강의를 맡긴 맡았지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한다는 게 예전에 같아서 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정말 챗GPT가 공감하는 척 할 뿐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처럼 그게 챗GPT가 과연 크게 다를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제가 뭐 겪은 일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그 얘기가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엔진 뭐 콩팥 일인데 항상 이제
감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뭐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얘기하는데, 슬라이드가 시간은 별로 없는데 슬라이드가 많지 않아서 많이 아직 많이 있는데 시간은 별로 없는데, 감정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은 뭐 받아들이고 인위적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감정 자체를 바꾸려고 하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좀 바꿔보는 거는 그래도 경멸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자꾸 나를 이제 자책하거나 그런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 아시지만은 그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힘든 일은 절대 이 세상에서 살면 없어야 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있더라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 어찌 보면 뻔한 얘기 같으면서도 자꾸 나이가 들면서 더 이런 얘기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런 얘기네 하고 넘어갈 일을 자꾸 반추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의 근육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고 적절한 먹음이었습니다. 알고 하나 보고 배그니까요. 이건 어떤 다른 선생님이 준 슬라이드에 있던 거예요. 제가 차용을 했어요. 될까요? 만약에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면서 담배를 꽃남 불어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안 돼요? 지금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될 것 같잖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저 사람이 담배 피다가 얼마나, 이 차이가 뭐냐면 벌써 답을 하고요. 차이가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속상했으면 담배를 물고 있다가 기도를 하게 되느냐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첫 번째는 같은 모습인데도 기도하면서 담배? 이런 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한 건데, 절박함이 느껴져서 그렇고, 왠지 반대는 좀 절박함이 좀 덜 느껴져서 그런 것 같고, 타인의 절박함과 실망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일단은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의 이거 저 써머리예요. 일단 내가 컨트롤링, 오늘 얘기의 핵심은 주도적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어떤 컨트롤링이고, 또 심지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영역은 삶의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더라도 약간의 어떤 부분들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 제가 뭐 이거를 다 생각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거 상담을 하거나 아까 뭐 그런 말씀도 듣고 뭐 등등 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언어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 공감적 소통은 이제 남자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자는 타고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설명도 잘 많이 안 하고 그런 게 있죠. 어떤 분이 예전에 남편이 와서 오늘 피곤해, 말 시키지 마 했는데 밤에 거의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왜냐면 그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 때문인가? 내가 뭐가 있어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아니면 저 인간이 왜 저러지? 막 이 상상을 왜 이렇게 자꾸. 알고 보니까 뭐 그 전날에 뭐 친구랑 뭐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만약까지 했었으면은 부인이 그거에 대해서 밤새 뭐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거 안 했을 텐데, 충분한 얘기가 없으니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의대 강의할 때 남학생이든 남자분들한테는 공감할 다른 거 아니고, 저는 이제
그래 힘내 잘해 뭐 이런 그 멘트가 아니라 계속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는 거라고 영어 단어 익스플로어 탐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랬고 왜 어떤 마음이 들었고 그때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탐색해 나가는 그 자체 거기서 지지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힘내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서는 뭐 지지가 안 일어나죠. 아 저 사람이 내 귀를 경청하고 있구나 내 말을 경청하고 있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언어로서 소통은 이제 해야 되겠지만 지지적 소통은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설명하다가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훈련감 아까 얘기했고 자존감 얘기했는데 요게 차이가 있대요. 하지만 뭐 누구나 다 잘하겠고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저도 강의가 올 때 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여기 와서 얘기 듣고 뭔가 또 배워가고 힘을 내려고 오시는 여러분들 좀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감히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몇 년 전 기사 버전이 우리 2021년인데요. 이 칸 영화제인가? 여기서 실수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1등상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막판에 있다가 짠 하면서 대상 우리나라 발표하면서 막 피날레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퍼스트인가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첫 번째 발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무슨 대상이 첫 번째 나와버린 거야. 완전히 그냥 그날 행사가 한 2-3시간이면 맥이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를 버튼 사람이 막 미안하다고 막 그 대상 받는 그 여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 받는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밤은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한 밤이었다라고 딱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는 게 완벽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삶이고 완벽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벽했다고 표현한 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강의 때 막판에 이걸 좀 들고 다니면서 좀 써먹기도 하고 있어요. 네, 아유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Q&A를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궁금한 게 없으신 걸로 그럼. 병원이나 이런 데 좀 병원에 내가 가야 될 생각이 좀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강의 끝나고 뭐 좀 제가 뒤에 있을 테니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강의 끝나고 교수님께 직접 여쭤봐도 되고 아니면 저희 쪽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또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3시간 연달아서 강연 이어졌는데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3시간이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또 30년, 60년, 90년 동안 오늘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정말 나를 바꾸는 시간이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머크와 함께하는 난임 바로알기 캠페인 나를 바꾸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만족도 조사 간단히 진행하고 모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족도 조사 부탁드리고요. 혹시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면